여기 똥차 세운 사람 누구야? 장군님 오시기 전에 당장 빼라니까요. 거친 군인의 목소리가 부대 정문 앞을 울렸습니다. 눈보라가 흩날리는 그곳에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군인은 인상을 찌푸리며 또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여긴 장군님들 전용 구역이에요. 어디서 감히 이런 차를 세워요? 그 순간 트럭 운전석에서 조용히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안에는 단정한 코트를 입은 여성이 앉아 있었죠. 그녀의 눈빛엔 싸늘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장군님! 그녀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장군님이 곧 도착하겠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장군님이 그녀 자신이었다는 걸. 잠시 후 군용버스 한 대가 정문에 멈춰 섰습니다. 눈 덮인 계단을 내려오는 아들, 그리고 그의 얼굴. 푸른 멍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 다시 그 부대로 가기 싫어요. 윤정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여군 장군이자 한 아들의 어머니인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별 세 개로 막지 못한 불에 이제 엄마의 이름으로 끝내겠다. 새벽 그녀의 군용 지프가 부대 정문을 뚫고 들어갈 때 군은 처음으로 엄마의 정예를 보게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겨울 오후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들이 부대 정문 앞 아스팔트 위에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눈가루들이 하얗게 흩날렸죠. 윤정이는 두꺼운 코트 깃을 세우며 정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군복을 입고 살아온 여군 장군,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전투와 작전을 지휘해 왔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군용버스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아들, 박도현. 입대 전 그토록 씩씩하게 웃으며 떠났던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그때 도연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인파 속에서 아들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저기, 저 뒤쪽에 서 있는 아들. 정희가 손을 들어 흔들려는 순간 그녀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도연이의 얼굴 왼쪽, 눈 아래로 선명한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푸르스름한 피멍이 광대뼈를 따라 번져 있었고 손목에는 붉은 긁힌 자국들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정희를 발견하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었죠. 엄마, 도연이가 다가와 가볍게 포옹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등을 안으며 그 몸이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등뼈가 손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도연아, 얼굴은 어쩐 일이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훈련하다가 살짝 부딪혔어요. 괜찮아요, 엄마. 도연이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답변처럼 들렸죠. 정희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뭔가 숨기고 싶은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움,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아들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는 도연이의 걸음걸이도 이상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뚝이고 있었죠. 다리도 다쳤니? 정희가 물었지만 도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그냥 좀 뻐근해서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라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도연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정희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들의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 정희는 아들의 손목을 자세히 봤습니다. 긁힌 자국들은 단순한 훈련으로 생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막으려다 생긴 상처처럼 보였죠. 집에 도착해서 도연이가 신발을 벗을 때 정희는 아들의 군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군화의 뒤꿈치 부분에 갈색으로 변한 얼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피자국이었습니다. 정희는 3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며 수없이 많은 피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살짝 부딪힌 정도의 상처에서 나온 피가 아니라는 것을. 도연아, 진짜 괜찮은 거지? 정희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의 군화를 바라봤습니다. 그 피 묻은 군화를 보며 그녀의 가슴 속에서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감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연이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군으로서 수많은 보고서를 검토해왔고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 위로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30년 군 생활이 그녀에게 준 가장 정확한 감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아들의 세탁물을 챙겼습니다. 도연이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군용 가방을 열었습니다. 구겨진 군복들과 속옷들이 뒤엉켜 있었죠. 하나하나 꺼내며 세탁기에 넣는데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습니다. 셔츠 속에 숨겨진 낡은 봉투였습니다. 정희는 그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어머니의 본능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열자 접힌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도연이의 필체였습니다. 평소보다 흐트러진 글씨체, 잉크가 번진 흔적들. 정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혹시 내가 다시 못 돌아오면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정희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냥 잊지 말아줘요.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시는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여기선 그게 너무 어려워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하지만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편지 아래쪽에는 갈색으로 변한 얼룩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얼룩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마른 피였습니다. 아들이 이 편지를 쓸 때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도연아?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장군의 계급장도 그동안 쌓아온 명예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군용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국방망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단말기였죠. 로그인을 하고 인사기록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박도현. 화면에 아들의 복무 기록이 떴습니다. 훈련 평가, 출결 상황, 그리고 사고 기록. 정희는 사고 기록 탭을 클릭했습니다. 가장 최근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도현 훈련 중 경상일자 12월 15일 처리 완료.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난 멍, 손목의 상처들, 군화에 묻은 피, 그 모든 게 단 한 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수정 이력 1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문서를 수정했다는 뜻이었죠. 정희는 수정 이력을 클릭했지만 접근 권한이 없다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삭제된 내용을 볼 수 없었습니다. 뭘 숨기려고 하는 거지?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군 시스템을 봐왔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간소화하고 수정 이력을 남기는 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흔히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사건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었죠. 정희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아직도 녹지 않고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깨끗해 보이는 눈 아래에는 얼어붙은 땅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군대도 그런 게 아닐까?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썩은 것들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정희는 다시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아들이 쓴 이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훈련이 힘든 건 당연합니다.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느낀 건 단순히 힘든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라면 거기엔 훈련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정희는 책상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그 중에서 현재 인사참모부에 근무하는 김준서 준장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감정만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었죠. 정희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의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도연아, 아침 먹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핏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전 괜찮아요. 좀 더 자고 싶어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도연아, 엄마한테 할 말 없니? 도연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없어요, 엄마. 정말 아무것도.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정희는 복도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에 비하면 그 정도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것을.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정희는 도연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아들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정희는 아들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대부분 친구들과 주고받은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민수라는 이름의 연락처에서 온 사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열었습니다.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부대 훈련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20명 정도의 젊은 군인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 속에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맨 뒷줄 왼쪽에 서 있는 도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도연이의 팔 부분을 크게 확대하자 반팔 군복 밑으로 보이는 피부에 짙은 멍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노란색과 보라색이 섞인 멍. 최소 일주일은 된 상처였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도연이 옆에 서 있는 교관으로 보이는 남자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지만 그 교관의 눈빛은 차갑고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죠.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맹수의 눈빛 같았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저장한 뒤 하민수에게 온 다른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도연아, 오늘도 괜찮아? 형, 나 때문에 미안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그냥 버텨. 짧은 대화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도연이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억지 미소, 팔의 멍자국, 그리고 그 교관의 눈빛.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정희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국방망에 다시 접속해서 도연이가 속한 부대의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육군 제7사단 23연대 3중대. 중대장은 최상호 소령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최상호. 15년 전 정희가 해외 파병 임무 중 전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구해낸 부하였습니다. 당시 적의 기습 공격으로 고립되었을 때 정희는 본부의 철수 명령을 무시하고 직접 구출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최상호는 그때 중상을 입은 상태였고 정희가 직접 그를 업고 나왔습니다. 그 일로 정희는 표창을 받았고 최상호는 목숨을 구했습니다. 상호가 도연이의 중대장이라고?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고마워하던 부하가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갚겠다고 했던 그 청년이 지금 자신의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정희는 최상호의 복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승진도 순조로웠고 평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범적인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겉모습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군대라는 곳은 특히 그랬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모습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았죠. 정희는 마우스를 움직여 더 자세한 정보를 찾으려 했지만 중대 내부의 세부 사항은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부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당직사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육군 제7사단 23연대입니다.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여기는 윤정혜 소장입니다. 최상호 중대장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예, 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류 음악이 흘렀습니다. 1분, 2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소장님, 최상호 소령입니다.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의 그 순수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상호 소령, 박도연 입영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도연 입영 말씀이십니까? 훈련 중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현재는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복무 중입니다. 경미한 부상이라고요? 얼굴에 난 멍과 손목의 상처들이 경미한 부상입니까? 정희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장님, 훈련 중에 일어나는 일에 과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군대는 원래 거친 곳입니다. 정희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내 아들 몸에 난 상처가 정상적인 훈련에서 생긴 거라면 그 훈련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상호 소령,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반드시 알아낼 겁니다. 소장님, 군의 내부 문제에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키시는 겁니까? 최상호의 목소리에도 날이 섰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어머니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장군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죠.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구해준 부하가 지금 자신의 아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분노를 사귀며 차분하게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정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안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이 필요했죠. 정희는 펜을 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틀 후 정희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도연이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지는 국방부 청사였습니다. 오전 9시 정희는 국방부 본관 6층에 있는 김준서 준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준서가 책상에서 일어나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희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둘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준서는 정희와 사관학교 동기였고 지금은 인사참모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준서 준장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김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이의 사진과 편지 사본, 그리고 부대 기록 출력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복무 중인 부대에서 폭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준서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사진 속 멍자국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대장이 최상호 소령이라고요? 김준서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구해준 부하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김준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희 소장님, 이 일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김준서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상호 소령의 장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국방부 차관 박윤철입니다. 이 일을 건드리면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정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제 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누구 사위인지가 중요합니까?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준서는 손을 들어 진정시키는 신용을 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김준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돌진해서는 안 되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김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경로로는 힘듭니다. 비공식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감사실에 있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부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기초조사는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정희 소장님 각오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말로 조직적인 문제라면 이 일은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김준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겁니다. 김준서는 정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국방부를 나온 정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꽉 쥔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방부 차관의 사위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시동을 걸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정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10분 후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주위를 살피더니 정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강 대령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강철민 예비역 대령. 정희가 사단장으로 근무할 때 정보참모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퇴역 후에는 민간조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죠. 무슨 일로 연락하셨습니까? 강철민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아들 일입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강철민은 서류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정희는 지금까지 알게 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도연이의 상처, 편지, 부대 기록의 수정 흔적, 그리고 최상호 소령의 배경까지. 힘든 상황이시군요.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부대 주변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전역한 병사들을 인터뷰하고 부대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소장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기회입니다. 당시 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급도 못했을 겁니다. 강철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는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초기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이겠습니다. 카페를 나온 정희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2명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힘이 되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정희는 도연이를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도연아, 엄마 왔어. 정희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도연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도연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괜찮니? 정희가 물었습니다. 도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엄마를 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부대 돌아가기 싫어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아들 곁에 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니? 도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엄마. 말하면 더 나빠질 거예요.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엄마를 믿어. 엄마가 꼭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도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관들이 매일 때려요. 이유 없이 때리고 욕하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언제부터였니? 입대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요. 정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도연이는 엄마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책임자들을 찾아내고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사흘이 지난 저녁 정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준서였습니다. 소장님,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목소리가 낮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남산 산책로로 오십시오. 혼자 오셔야 합니다. 다음 날 새벽 정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산책로 입구에서 김준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걸은 뒤 김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큰일입니다. 감사실에서 조사를 시작하려 했는데 위에서 즉각 중단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김준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누가 중단시켰습니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박윤철 차관입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이거는 덮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정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김준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감사실 담당자가 비공식적으로 제게 말해줬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최상호 소령은 지난 3년간 세계 부대를 옮겨 다녔고 매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번?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첫 번째 부대에서는 병사 한 명이 자살 미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부대에서는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조용히 처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합의금을 받고 입을 다물었고 최상호는 그때마다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정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왜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까? 왜 계속 덮어줬습니까? 차관의 힘입니다. 그리고 최상호 소령 본인도 육사 출신의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군에서는 그런 장교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덮고 다른 곳으로 보내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제 아들은 네 번째 피해자라는 말입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제가 더 빨리 알아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준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분노가 서서히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준서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직접 만나겠습니다. 최상호를.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직접 대면하시면. 김준서가 말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통로가 막혔으니 직접 부딪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군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계급장을 매만졌습니다. 별 3개. 30년을 바쳐 얻은 이 별들이 지금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정희는 차에 올라 도연이의 부대로 향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 부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정문에 보초병이 차를 세웠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보초병이 계급장을 보고 놀라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최상호 중대장을 만나러 왔다. 통과시켜라.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보초병은 당황하며 상황실에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허가가 떨어졌고 정희는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대 본부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최상호가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소장님, 갑작스럽게 방문하시다니 영광입니다. 최상호가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무실로 가자. 정희가 말했습니다. 둘은 중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희는 최상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상호야, 이게 내가 말하던 군인의 명예냐?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최상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도연 이병, 내 아들이다. 내가 그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최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군기를 잡았을 뿐입니다. 군기? 얼굴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게 군기냐? 매일 폭행하고 욕설하는 게 군기냐?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장님, 진정하십시오. 최상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내가 목숨 걸고 널 구했을 때를 기억하냐? 넌 그때 내게 뭐라고 했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어. 그게 이런 식으로 갚는 거냐? 최상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지시? 누구의 지시냐? 병사를 때리라는 지시를 누가 내렸냐?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제장님께서 군은 강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최상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희는 비웃었습니다. 그래, 차관의 사위라는 걸 믿고 마음대로 했구나. 하지만 알아야 할 게 있다.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배경도 내 아들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막지 못할 거다. 소장님, 위협하시는 겁니까? 최상호의 목소리에도 날이 섰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경고다. 지금이라도 내가 한 일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선처를 고려하겠다. 하지만 계속 부인한다면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 최상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소장님이야말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직무를 남용하시는 겁니다.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방법이 있다. 중대장실을 나오며 정희는 복도에서 젊은 병사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도연이도 저런 눈빛을 하고 있었겠죠. 정희는 주먹을 쥐고 부대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강철민이었습니다. 소장님, 증인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8시 제가 문자로 보낸 주소로 오십시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밤 8시 정희는 강철민이 보낸 주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모텔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03호. 정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철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들어오십시오. 방 안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하민수 씨입니다. 3년 전 최상호 소령 밑에서 복무했던 병사입니다.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하민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가 인사했습니다. 하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서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입대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최상호 중대장이 부임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나면 특정 병사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중대장실이나 창고로 데려갔죠. 거기서 구타가 시작됐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도 맞았습니다. 여러 번 맞았습니다. 군화로 차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 번은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가면 더 맞는다고 협박했거든요. 다른 병사들도 알고 있었습니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발하면 더 큰 보복이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실제로 한 병사가 부모님께 전화로 알렸는데 그날 밤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밤에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중대장과 몇몇 고참 병사들이 그 병사를 집단 폭행했습니다. 다음 날 그 병사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목을 매려다 발견되었죠. 다행히 살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병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의병 제대 후 가족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연락도 끊겼습니다. 아마 합의금을 받았을 겁니다. 차관이 직접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강철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병사의 가족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하민수 씨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정희는 하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증언할 의향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는 했습니다. 저도 전역하고 나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상담도 받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희는 하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말했다면 소장님 아드님은 다치지 않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가해자들에게 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강철민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민수 씨의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병원 기록도 일부 확보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훈련 중 부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상처 부위와 정도를 보면 폭행이 명확합니다. 정희는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진술서는 상세했습니다. 날짜,
장소, 가해자, 폭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갈비뼈 골절, 안면 타박상, 복부 출혈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어디에 제출하시겠습니까? 강철민이 물었습니다. 정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차단되어 있습니다. 감사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언론은 어떻습니까? 강철민이 제안했습니다. 정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하민수 씨 혼자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관이 나서면 언론도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정의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동영상이 도움이 될까요? 정의와 강철민이 동시에 하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동영상이라니? 정의가 물었습니다. 당시 한 병사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폭행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강철민이 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병사는 제 후임이었습니다. 전역하기 전에 USB를 제게 맡겼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보관하라고 했죠. 저는 지금까지 그걸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가져올까요? 하민수가 물었습니다. 당장 가져와 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결정적 증거입니다. 정의가 말했습니다. 하민수는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정의와 강철민은 남았습니다. 소장님, 이번엔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정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이 생긴 건 확실합니다. 40분 후 하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강철민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연결하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어두운 창고 같은 곳이 나타났습니다. 흔들리는 화면, 숨죽인 촬영자의 숨소리, 그리고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중대장실, 최상우가 한 병사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발로, 군화로. 병사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새끼야, 군대를 뭘로 보고. 여긴 내 집이 아니야. 최상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영상은 5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영상이 끝났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정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기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정의는 군용 지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수석에는 USB와 권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권총은 필요 없을 것 같았지만 만약을 위해 챙겼습니다. 정의는 핸들을 꽉 쥐고 도연이의 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허락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보초병이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소장님, 이 시간에 어떻게 문 열어. 지금 당장. 정의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습니다. 보초병은 떨리는 손으로 차단봉을 올렸습니다. 지프가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훈련장을 가로질러 중대본부로 향했습니다. 중대본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당직사관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부대원 전원 집합시켜. 지금 당장. 정의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상시간이. 명령이다. 정의의 고함에 당직사관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사이렌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이 급히 막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훈련복을 제대로 입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5분도 안 되어 200여 명의 병사들이 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정희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스피커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육군 소장 윤정이다. 오늘 이 시간 너희들에게 진실을 보여주려고 왔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상우가 관사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습니다. 소장님, 무슨 짓입니까? 부대장 허락도 없이. 닥쳐, 최상우. 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스크린이 운동장 한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훈련용으로 쓰는 대형 스크린이었습니다. 정희는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지금부터 너희 중대장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여주겠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폭행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최상우가 병사를 짓밟는 모습, 군화로 차는 모습,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모습, 비명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 새끼야, 군대가 뭔 줄 알아? 최상우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상은 5분간 이어졌습니다. 끝없는 폭력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운동장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최상우는 그 자리에 서서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군기냐? 이게 훈련이냐?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범죄다. 최상우, 너는 군인이 아니라 범죄자다. 최상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장님, 제발, 제발, 내가 때린 병사들도 그렇게 애원했을 거다. 하지만 넌 멈추지 않았지. 부대장 오태성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소장님, 이게 무슨... 그는 스크린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정희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령, 당신도 알고 있었죠? 알면서 방치했죠? 오태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도 공범입니다. 정희는 다시 병사들을 향했습니다. 박도연 이병, 앞으로 나와. 병사들 사이에서 도연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엄마가 늦었구나. 도연이는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병사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박윤철 차관과 군사 경찰들이 내렸습니다. 박윤철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정의 소장, 당신 지금 군법을 위반하고 있어. 즉시 중단하시오. 정희는 박윤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위반? 범죄자를 고발하는 게 위반입니까? 증거도 없이 내 사위를 모욕하고. 증거? 정희는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증거요. 그리고 이 영상은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로 전송되고 있어. 언론사에도 마찬가지요. 박윤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미쳤소? 경력을 망칠 작정이요? 경력? 정희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아들이 매일 맞는데 경력이 뭐가 중요합니까? 정희는 계급장을 떼어냈습니다. 별 3개를 하나씩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이 별들 30년을 바쳐 얻었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별들이 부끄럽소. 정희는 계급장을 박윤철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별은 떼어도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자격은 포기할 수 없소. 병사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박윤철이 군사경찰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여자를 체포하시오. 군사경찰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200여 명의 병사들이 정의를 에워쌌습니다. 소장님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윤철은 당황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상관 명령을 거부하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를 지키는 겁니다. 또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정의는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오태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차관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상호 소령을 군사경찰에 인계하겠습니다. 박윤철은 오태성을 노려봤습니다. 대령, 당신도 끝났소. 상관없습니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군사경찰들이 최상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상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정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구해준 부하가 이렇게 끝나는 모습을.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붉은 해가 지평선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정의는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잘못이 없다. 기억해라. 군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곳이 아니다. 서로를 지키는 곳이다. 병사들이 격려했습니다. 200여 명이 동시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의도 답례했습니다. 계급장은 없었지만 그 순간 정의는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별이 없어도 정의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정의는 국방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의는 군복이 아닌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계급장이 없었습니다. 이미 떼어낸 지 사흘째였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정의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육군 소장 윤정희입니다. 아니, 이제는 민간인 윤정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었던 군은 정의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썩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권력이 정의를 짓밟고 있다는 것을. 정의는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회견장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최상호의 폭행 장면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5분간의 폭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정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민낯입니다. 피의자 최상호는 현재 구속되었습니다. 박윤철 전 차관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의는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3년간 은폐된 사건들이 여기 있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별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십니까? 정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별 3개는 3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미소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조리와 싸우겠습니다. 군복은 벗었지만 정의를 지키는 일은 계속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정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장님, 오태성이었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에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계급장이 없었습니다. 저도 옷을 벗었습니다. 대령님, 정의가 말했습니다. 오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용기가 없었습니다. 소장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감사합니다. 그는 깊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정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도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미소였습니다. 엄마, 멋있었어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도연아, 이제 정말 끝났어. 아니에요, 엄마.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가 시작하신 거예요. 진짜 변화를.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단단한 결의만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군사법원은 최상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윤철은 직권남용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정군의 특별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정의의 고발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문패에는 군인권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정의는 하나하나 받았습니다. 도연이도 함께 일했습니다. 저녁 후 엄마 곁에 남기로 했습니다. 엄마 혼자는 힘들 거예요. 제가 도울게요. 도연이의 말에 정희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아들. 두 사람은 책상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민수였습니다. 소장님, 저도 돕고 싶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다른 피해자들의 아픔을 압니다. 정희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센터는 점점 커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변화를 원했습니다. 정의를 원했습니다. 정의는 그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하나하나 사건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어느 겨울날 정의는 서재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계급장이 있었습니다. 별 3개. 정의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벼웠습니다. 미련이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 작년 이맘때 도연이를 맞이했던 그날처럼.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도연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정희도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저녁 먹어요. 도연이가 불렀습니다. 정희는 계급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으로, 빛이 있는 곳으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김을 피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별은 없었지만 별보다 빛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웃음, 양심의 평화, 그리고 내일을 향한 희망. 밤이 깊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진짜 별들이었습니다. 어깨에 달린 가짜 별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별은 떨어졌지만 정희는 빛났다. 도연이가 옆에 섰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나도 자랑스럽다, 도연아. 내가. 두 사람은 그렇게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빛날 것처럼. 달빛 인생사연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